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입니다. 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되어서 한국 아동 패널 온라인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 2023년 5월에도 아동 패널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영어학습법, 수학학습법, 진로진학 3개 파트로 구성하여 진행을 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동 패널 홈페이지나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24년에 드디어 패널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생 본인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패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자리이니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인사말 후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께서 약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과 아동 패널 관련 공지사항 전달 후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 아동 패널 연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조미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한국 아동 패널 연구에 책임을 맡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조미라입니다. 한국 아동 패널은 2008년도에 2008년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했고요. 올해 벌써 17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좀 끈질기고 징글징글한 그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여러분 그 2008년생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신데요. 그 2008년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벌써 되었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성장과 함께 한국 아동 패널도 17차 조사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진학 설명회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문수 선생님께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로 진학 설명회 외에도 그 패널 아동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모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 6월 정도에 정식적으로 공지를 할 것 같고요. 여름방학 동안 작업 가능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가 마련하고 있으니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후에 이 진학 설명회 이후에 그 갤럽에서 또 공지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올해 17차 조사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진로 진학 설명회가 여러분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학년 학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대입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 주제는 학교 생활 중심의 대입 전형 준비고요. 설명을 드릴 저는 서울 청원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일요일인데 이렇게 대입 전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군요.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대학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사실 1학년 입장에 본다면 대학은 아직은 많지 않죠. 한 3개 있나요? 서연고. 네. 근데 지나고 보면 대학은 점점 좀 많고, 서울 시내 24개 구만 보더라도 강남구나 강동구 같은 학교 지역만 제외하면 대학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개 대학이 있고요. 그 중에 10개는 서울교대, 경인교대와 같은 교육대학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몇 점이면 어딜 갈까요? 이런 것보다는 1학년에 맞는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왔는데 너무나 다른 점이 많죠. 그래서 고등학교와 달라진 점 무엇인지 그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필요하면 진로 진학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학교 생활은 그냥 의사결정은 계속해서 성숙하게 나가는 과정이고요. 더 좋게 표현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 능력을 배운다라는 것은 교육과정, 쉽게는 수업이에요. 수업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보고 또 실천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계획을 세워보고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이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게 되고 진학을 준비하게 되고 성취감을 맛보게 돼서 더욱더 학생들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은 1년만이 아닌 거죠. 3개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우리가 떤 내용을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탐색과 설계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밑그림,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차곡차곡 설계해 나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교육과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육과정은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교육과정이에요. 즉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하고자 생활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설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에 그런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2학년에서는 이제는 정해진 방향대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2학년 때 탄탄하게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3학년을 진급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심화하게 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전형으로 또는 이런 학과로 또는 이런 진로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3학년 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대입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5개지만 작게는 4개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건 저는 과목이 수학 교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지금 27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실기실적 전형에 대해서는 음악, 미술, 재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이신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담당생한테 여쭤보시고요. 오늘 저는 보편적인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생활 말씀드릴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요즘. 그런데 1학년 학생들은 학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고교 학점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는 이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단계는 과목을 개설하고 두 번째는 진로 학업을 설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배우고 나면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수 또는 미이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수가 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이렇게 취득한 학점이 쌓여서 일정 수준의 기준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졸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는 아닙니다. 네. 내년 입학생부터는 이제 교육과정이 달라져요. 쉽게 생각하시면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선배들과 동일한 교과서를 배우는 거니까 학점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학점을 쓰는 교육과정인데 차이가 있는 건 여기입니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수, 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졸업을 하는 거예요. 성적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목마다 필수 이수학점이라는 최소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국어 10, 수학 10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을 충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수업 일수예요. 학교에서 정한 전체 수업 일수 중에 3분의 2 이상을 등교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게 현재 고등학교 졸업 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학점이란 용어를 쓰지만 고교 학점제는 아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학점제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행 기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점제는 아니다. 근데 가만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오늘 꼭 아셔야 될 텐데요. 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해야 되겠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과목을 선택하려면 내가 배우는 과목의 구조는 어떤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과목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등교하면 월요일 날 등교해서 금요일 날 하교할 때까지 전체 수업을 받는 양이 29 플러스 3 학점을 배우게 됩니다. 29는 교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 학점이라는 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9학점이라는 교과 안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전문 교과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배우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전문 교과를 먼저 살펴보면 전문 교과는 1, 2, 3가 있습니다. 1은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고요. 2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닌 마이스터 고등학교죠. 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들도 전문교과 2를 듣게 되는 거고요. 전문교과 3는 직업과 의료에 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따로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과목들은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들을 수 없느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과목의 분류를 그렇게 한 것이지 이 과목을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특성, 역량, 진로, 그리고 학교의 시설에 맞게 듣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문교과 1 특목고의 과목인데 내가 예술계열, 체육계열, 과학계열에 대한 흥미가 있고 그의 진로, 역량이 있다면 배울 수 있겠죠. 전문교과 2 특성화고등학교 과목입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교과는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학년 진급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목 선택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나누게 됩니다. 제목만 보시면, 단어만 보시면 뭐 특성을 대략 감안하실 수 있겠죠. 일반적인 선택과 진로를 감안한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 선택을 먼저 이수하시고 진로 선택을 이수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100%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로 선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 선택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그리고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합, 심화 이런 같은 과목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앞에 뭔가를 배워야 더 융합 합쳐질 수도 있고 심화 더 깊게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배울 때는 일반 선택,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한 과목, 이걸 먼저 배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진로나 역량에 따라서는 진로 안내에 대한 과목을 먼저 듣거나 또는 실생활 체험이 가능한 과목, 또는 조금 더 쉬운 과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걸 먼저 배워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조건 일반 선택 다음에 진로 선택을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학생 입장에 본다라면 일반 선택을 배우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과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들은 이렇습니다. 공통 과목 1학년 내에 배우고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우리가 줄여서 통사, 통과라고 얘기하는 통합사회 통합과, 그리고 과탐실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과학탐구 실험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지금 현재 1학년 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네, 기초 과목에 4개, 탐구 과목에 2개 또는 3개. 물론 대부분 학교가 3개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체육예술에서 체육과 음악미술 정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은 이제 각 개별 고등학교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들마다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 과목은 무엇을 배우는구나를 꼭 보시고 선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과목을 선택할 때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의 80%가 다 대입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고 진학률이 그 정도가 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 진학을 신경 써야 되는데 대학 진학을 할 때는 제가 팁을 드린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학과 관련돼 있는 과목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걸 보는 방법은요. 대학들에서 알려주는 가이드북도 보면 좋겠지만 그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커리큘럼을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학과명만 봤을 때는 이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가서 어떤 거를 이룰 수 있는지를 감을 잡기 어려운 데가 있고 또는 그 분야가 넓기도 하고 요즘 학과 아니라 학부라는 것도 있고 자유전공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시길 제가 권해 드리겠고요. 잘 못 찾으면 담임선생님과 또는 선배들과 한번 찾아보길 권장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건 동국대학교 문화재학과입니다. 몇 년 전에 신설된 학과인데요. 이 학과는 문화재에 관련돼 있는 것을 가지고 조사 연구, 전시교육,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과를 가게 된다면 난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텐데요. 그런데 학생들의 꿈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얘기하면 이과는 인문계열일 수도 있고 자연계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연구나 전시 교육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한문사회, 인문계열의 과목을 듣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 경복궁에 낙설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가서 낙서를 지운다면 누가 지어야 될까요? 네, 학문적인 것만은 안 되겠죠. 네,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레이저를 조사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화학과 물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과목만 배워서 나는 문화재를 연구한다 이런 게 뭐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 과목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학과의 특성을 꼭 보셔야 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권장 과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규모에서 연구했던 대학이 요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에 성균관대가 빠지긴 했는데 네, 양해를 해주시고요. 보면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거면 배우면 좋지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목들을 대학에서 안내하는 걸 좀 참고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 거는 졸업을 해야 가는 거겠죠. 두 번째는 졸업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죠. 성적과 상관없이 필수 이력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기초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충족한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탐구나 생활교양은 과목을 신청하면서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인문계열로 가고 싶다고 해서 과학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의장대 배웠던 통합과학 다음에 꼭 과학을 한 과목씩 좀 들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공대를 가고 싶어, 사회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죠. 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배운 통합사회 다음에 사회 과목을 추가적으로 한 과목 이상 배우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술과정, 제육어, 한문, 교양 과목들은 생활교양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역은 16학점 이상을 듣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건 들어야 졸업 조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는 학교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화면에 없지만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우리가 묶어서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기초 영역은 전체 내가 배우고 있는 학습량의 절반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수학만 잔뜩 배우고 싶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과목을 선택할 때는 필요한 과목을 합니다. 그렇죠?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듣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진로에 맞게 관심 있는 전형 그리고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학에서 뭘 요구하는지 좀 참고해서 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싶은 과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본인 성장에 필요한 과목을 듣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성장에 대한 것은 좀 넓게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과목과 듣고 싶은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성적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과목을 들으면 성적이 잘 나올까? 뭐 이런 고민들을 또 하죠. 대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점이 후한 과목 이런 것들 찾기 마련인데 그런데 조금만 더 용기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과목이라면
내가 학교에서 적게 들어서 조금 성적이 낮게 나오더라도 필요한 건 꼭 배우기를 조금 권장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을 2순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성적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4월 달인데 4월 달이면 이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갔을 거예요. 공지가 나갔을 건데 뭐죠? 중간고사를 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들어오면 평가하는 것이 우선 교과 성적을 매길 때 지필고사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학교나 교육청에 따라서는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물론 3차, 4차를 보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필고사와 함께 수행평가를 합쳐서 교과 성적을 내고 과목에 따라서는 등급을, 과목에 따라서는 성취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중학교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달라진 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성적표에 발표가 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수능 시험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시 구조에서는 수능 미주 전형이라는 게 40%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전적으로 가장 메인에 두고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지만 무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라면 더더욱 더 그럴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학년 때 지난주 봤죠? 지난주군요. 3학년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를 가지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한번 봤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통해서 수능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 시간이 되게 길었죠. 하루 종일 봅니다.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교과 성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 성적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라는 게 있고 성취평가. 성취평가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상대평가는 쉽게 생각하면 너 몇 등이야? 라는 거예요. 너는 학교에서 몇 등 안에 들었니? 라는 부분인데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4% 안에 들었니? 7% 안에 들었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등급을 매기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취평가는 잘했구나 라면 그 동일한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성취 수준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모두 다 도달했다면 A라는 성취도를 주게 되고요. 조금 미흡하면 B, 거기서 더 미흡하면 C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성취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걸 뭐 절대평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진로선택 과목은 80점, 60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절대평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들은 성취평가를 하고 어떤 과목들은 성취평가를 하느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면 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평가 이런 걸 쳐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원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성적 처리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석차 등급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이 더 많은 게 눈에 보이시죠? 근데 등급을 내지 않는 과목들이 무엇인지만 보시면 될 텐데, 첫 번째는 체육예술입니다. 체육예술은 그냥 3단계 성취평가랍니다.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우수보통 미흡 정도 생각해도 A, B, C 이렇게 평가하고 수강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양교과군입니다. 심리학, 교육학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너 들었구나, 이수했구나 해서 P라는 필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로선택 과목인데요. 이 진로선택 과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택 과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선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로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달리 등급을 내지 않고 성취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목에 대한 원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격 1, 2가 있습니다. 네, 특목고의 과목 전문 1 등급 냅니다. 특성고등학교 과목 전문가 2 등급은 내지 않고 5단계 성취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1과 2 일반고에 들을 수 있다 그랬죠? 어디로 가져온다고요? 진로선택 과목으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내가 특목고에서 전문가 1을 들었다고 하면 등급을 내겠지만 일반고에서 그 전문가 1에 해당되는 과목을 듣게 되면 등급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성취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목들 중에서도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로 등급을 내기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낸다는 건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소수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수로 존재하니까 1이란 값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 처리를 할 때. 그 시점이 바로 13명입니다. 그래서 13명이 되지 않는 과목은 등급을 내도 되지만 등급 대신에 방점 처리를 통해서 성적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열려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목도 석차 등급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교과 분별에 따라서 성취평가를 3단계 또는 5단계로 할 수 있다는 차이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등급별 학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종 모양이 예쁜 모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를 0으로 만들면 이제 표준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8개의 칼로 이걸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등격의 칼로 긁었으니까 이 그래프는 9조각이 나겠죠? 그럼 그 9조각은 가로의 길이는 똑같은데 높이가 다른데 그 넓이를 전체 넓이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넓이를 우리가 비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이 가장 끝에 있으니까 넓이가 좀 작겠죠. 그래서 4%, 그 다음 건 7%, 그 다음 건 12%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 모양이 예쁜 그래프라고 했으니 어떻죠? 양쪽이 서로 대칭이겠죠. 그래서 1등급이 4%인 것처럼 9등급도 4%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점수와 상관없이 서열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100점을 맞았을 때는 1등이긴 하지만 이 분포에 따라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178명이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다 0.04, 0.07을 곱하면 이렇게 소인수가 나오겠죠. 소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7.1이니까 7, 19.58이니까 20 해서 전체 178명 기준으로 봤을 때 7등까지는 1등급을 주게 되는 거고 20등까지는 7명을 제한 13명은 2등급을 받게 되는 걸로 성적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대평가인데요. 근데 수능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수능도 표준화 시켜서 이렇게 등격의 간격으로 통해서 등급을 매겨지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는 게 바로 동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학교의 고등학교 내신은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수능은 모두 다 위의 등급으로 올려주지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석차를 매기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가 많이 나오면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간 석차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동점자를 다시 한번 석차를 매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간 석차를 적용한 방법은 원래 석차에다가 동점자가 나온 만큼의 숫자를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더하는 건 아니고요. 동석차인 학생들의 인원수에 한 명을 뺀 것에 반토막을 내줍니다. 그래서 5명이 동점자다. 그러면 하나를 뺀 4명의 반, 2등을 더해주는 겁니다. 1등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면 그 친구들 1 플러스 2, 3등이 되는 거고요. 2등이 많았다. 그러면 그 친구들 4등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96명의 과목이 있습니다. 1등 100점을 받은 친구가 7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모두 1등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96명의 0.04를 곱해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1등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원을 초과해서 1등을 동점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이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점자가 7명이니까 1명을 뺀 6명의 반토막 3명을 여기다 가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1등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더한 3등을 더해서 4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석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4등을 받으면 나는 몇 프로 안에 드느냐를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중간석차 백분율인데 96명의 과목을 들었으니까 4등일 때는 4.17%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4%를 넘어가니까 1등급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은 100점을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2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철저하게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건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강자 수가 130명의 과목입니다. 1등이 1명이고 2등 동점자와 6명인 경우에요. 1등 1명은 그냥 1등급 받습니다. 근데 2등 6명이 문제가 되겠죠? 또 0.04를 곱해버리면 5명까지는 1등급이 되는데 7명은 가능할까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등의 동점자가 6명이면 가산하는 수치가 몇 등이 되는 거죠?
한 명을 뺀 5명의 반토막 2.5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2등이 4.5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4.5등은 전체 130명 중에서 3.46% 안에 들게 되죠. 그러면 1등급을 4%라고 말씀드렸죠. 4등 4% 안에 들게 되니까 6명 모두 다 1등급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렇게 동점자가 생기는 부분을 철저하게 좀 분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시 구조에서는 수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중이 그냥 전형만으로 40%고 사실은 서울 시내라고 본다면 거의 80%에 가깝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무시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수능 중심으로 학교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선 수능이 어떤 건지 좀 알아셔야 될 텐데요.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원점수라는 건 없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먼저 이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네 개의 용어가 있어요. 원점수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채점한 겁니다. 시험을 봤어요. 채점했더니 몇 점이 나옵니다. 그 점수가 원점수예요. 그런데 원점수를 쓰지 않는 이유는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원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80점인데 어려운 시험을 80점 맞은 친구가 있고 쉬운 시험을 80점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둘 다 좋은 친구지만 굳이 서열화 시킨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려운 시험을 잘 본 친구한테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게 뭐 인지상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반영한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근데 표준 점수는 어려운 식이 존재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몇 점을 받았는데 평균 몇 점이다. 그럼 그만큼을 거리로 생각하면 되는데 국어와 수학은 기본적으로 100점을 줍니다. 100점을 주고 거기에서 떨어진 것이 뭐 내가 평균보다 높다. 그럼 점수를 더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평균보다 아래다 그러면 떨어진 만큼을 깎게 되는 것을 표준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원점수는 제일 높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어떻죠? 국어 수학을 중심으로 본다면 100점이에요. 그러니 100점에다가 평균이 60점 정도가 됐다. 그럼 40점 정도 떨어졌으니까 140점이라는 표준점수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평균이 80점이다. 그러면 20점 차이가 나니까 12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신 분이 어떤 건가요? 평균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수가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는 평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어려운 시험을 잘 보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시험을 잘 본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준 점수가 150점대 나오긴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150점대라는 거는 평균이 50점 또는 50점 그보다 아래가 된다는 건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었을 때는 한 140점 정도가 만점자들의 이제 라인이 되는 거고요. 보통의 시험은 한 130점대가 만점의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좀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120점대가 만점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120 얼마입니다. 아, 좀 쉬웠나 보다. 130점대다. 아, 조금 변별력이 있었나 보다. 140점대다. 너무너무 어려웠나 보다. 흔히 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뭐 불이나 이런 걸 쓰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변별력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분위는 뭐냐? 백분위, 위치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다 모두 서열합니다.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줄을 세워놓고 본인 뒤에 있는 애들을 세어보는 겁니다. 내 뒤에 몇 명이나 서 있는지를 100분이 100명을 기준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뒤에 99명이 있구나. 그러면 나의 위치가 99라는 100분이라는 위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점수는 아니고요. 그냥 비율 또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아까 내신애랑 동일하게 1부터 9등급까지 가게 되는데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상대적인 등급을 내는 과목이 국어, 수학, 탐구고 절대적인 등급을 내는 것이 영어, 한국사, 제국어는 이렇게 절대적인 등급을 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원점수가 좋은 게 좋고요. 어려운 과목을 잘 보는 게 사실은 수능에서 유리하다. 뭐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의 시험 범위는 이렇습니다. 현재 수능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이제 마지막 수능이 됩니다. 현재 발표된 정책에 따른다면 이 형태의 수능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까지 적용이 되고 내년에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없는 공통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선택이 있는 건데 어떤 선택이 있느냐? 국어는 독사 문학이 있습니다. 독사 문학의 70% 내외에서 사실은 76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합법과 작문 또는 언어 매체 중에 하나를 택해서 25% 내외인데 얘가 24점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수원, 수투를 네, 공통 시험 범위를 하고 75% 내외인데 실제로는 74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이렇게 세 개의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면서 26점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뭐 국어와 수학이 똑같이 75%, 25%지만 점수 차이가 좀 나는 건 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은 4점짜리 배점이 있고, 네, 국어는 4점짜리 없기 때문에 75% 내외 정도의 공통과 네, 선택의 배점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시험 범위는 영어 1, 영어 2고요. 한국사는 한국사만을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리고 탐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회과학 탐구와 직업 탐구가 있습니다. 사회 과목이 9개고 과학이 8개인데 총 17개 과목 중에 2개 과목을 네, 자유롭게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직업 탐구는 6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꼭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육 한문은 네, 1번어부터 이렇게 해서 모두 9개 과목인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보게 되는데 이 중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서열화된 정보를 주는 거죠. 내가 몇 점 받았냐 보다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영어, 한국사, 제육, 한문은 네,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90점이 넘습니까? 1등급. 한국사, 제육, 한문 같은 경우는 40점이 넘습니까? 1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해서 다른 친구들의 점수보다는 그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내가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느냐라는 형태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능을 얘기하면서 자꾸 전형 그리고 과목 선택을 얘기하면서 전형 얘기를 하는데 전형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깐 전형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전형은 올림픽으로 생각하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다 모두 운동을 잘합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다 모두 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운동을 잘하는 데가 헤엄을 잘 쳐요. 수영이라는 종목으로 달리기를 잘합니다. 육상을 종목으로 출전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데 뭘로 잘하느냐? 나는 학교 내신을 잘한다. 교과 전형. 나는 수능을 잘 봅니다. 수능 전형. 이렇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을 어떻게 정해놨느냐? 대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전형 유형을 전형 요소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그리고 수능 위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네 개의 전형은 전형 요소가 바로 주인공이 학생부냐, 논술이냐 이걸로 하는데 거기에서 50% 이상이 을 차지하는 주인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논술 60에 학생부 40이다. 그럼 60이니까 논술이 되는 거고요. 논술 30에 학생부 70이다. 그럼 50% 넘는 학생부니까 학생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전형 요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무엇이냐로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전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학생부 위주는 교과 종합으로 나누는데 교과 중심의 평가라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은 교과 비교과를 모두 봅니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의 추세는 교과 전형에서도 비교과를 조금 더 정성적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성적인 게 뭔지 또 궁금하시죠? 이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논술은 논술이 주인공이고 실기 실적은 실기가 주인공이고 수능은 당연히 수능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 또는 5개 전형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학생부 위주와 논술 수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초록색의 2개의 전형은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교에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게 내 실력으로 증명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2개는 학교가 아니에요.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나라에서 출제하는 수능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부 위주 전형은 시기를 놓치거나 잠깐 소홀히 하게 된다라면 내 과거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논술이나 수능은 뭐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라 이 2번, 3번의 응시 기회가 있겠지만 학생부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표현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부 학생들한테는요. 수능을 밑에 깔고 학생부 그리고 논술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 또는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계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전국에 있는 전형들을 수능이 적용되는 전형과 적용되지 않는 전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능은 네, 24%밖에 안 돼요. 근데 교과의 최저를 적용하거나 종합의 논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보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뭐 자격 조건 같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전국적으로는 반반이에요. 수능이 있는 전형과 수능이 필요 없는 전형이 반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수능이 필요한 전형과 필요 없는 전형을 나누면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모집하는데 내가 수능을 하지 않는다면 100명 중에 30명만 모집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수능과 수능이 아닌 전형을 반반 정도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겠지만 나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생각한다면 수능을 무시하면 대단히 기회가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나는 학생부만 할 거야가 아니라 난 수능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부가 의미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교과 전형이나 이런 개별적인 전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를 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정보가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 대입에 대한 정보를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라고 해서 그 시기에 맞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 같은 경우에는 고3 때인데요. 이 모집 요강을 고3 때 받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큰 틀의 것도 정하게 됩니다. 그 큰 틀이라는 게 뭐냐면 정책에 관련된 거예요. 뭐 수능 제도를 바꿉니다. 고교 내신을 성적 치라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런 것들은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바꿉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인 2월 말에 이 부분을 대입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정부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해서 8월 달이 될 때까지는 기본 사항이라고 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대학들이 전형을 짜야 될 때 지켜야 되는 그런 룰들도 발표가 되어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일정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각각 개별 대학들은 2학년이 해당되는 4월 말에 돼서 내년에 우리 대학은 이렇게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라는 거의 99%에 가까운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99%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1%의 여진이 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그런 사태라든지 아니면 첨단학과처럼 이렇게 정책이나 구조조정에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여지가 바로 1%가 되는 거고요. 그 1%가 바뀐 거 포함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5월 달까지는 수시 요강을, 그다음에 9월 달까지는 정시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기본 사항도 시행 계획도 요강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가장 최신 정보는 뭘까요? 지금 현재 고3 선배들이 작년 4월 달에 받았던 시행 계획이 가장 최신 정보가 되는 것이고 일정은 지금 현재 고2 선배들이 작년 8월 달에 들었던 정보가 최신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은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입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 부분은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통합형 수능을 본다, 공정성 강화반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이 되면 전혀 다른 제도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내신은 이제는 5등급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능은 공동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재수하게 된다면 올해 봤던 수능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능을 내년에 보게 된다는 거고 시험 범위도 살짝은 달라져요. 왜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러니 교과서가 바뀌는 내용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목명이 헌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게 시험 범위가 되는데 사실은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시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통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변화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보다는 현재 내가 적용받고 있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학의 원서를 쓰는 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세 번의 시기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수시 모집이 있고 12월 달에 시작하는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시작하는 추가 모집 이렇게 세 번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기들마다 원서를 쓰는 양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6장까지 원서를 쓰게 되고요. 정시 모집은 3장까지 원서를 쓸 수 있고요.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대학 기준이에요. 일반 대학 기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이 있고요. 산업대 전문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그 6번, 3번의 카운팅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두 대학을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대학이 원서를 쓸 수는 있으나 원서를 쓴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복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는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시에 지원을 못하는 게 룰이에요. 근데 정시에 지원을 해도 되는 대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학들 중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입니다. 이 학교들은 6장의 원서를 초과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합격해도 또 정시에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경찰대학에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정시가 될 때쯤이면 입소를 해서 지금 기초 교육을 받고 있을 텐데 그때 뭐 상위권 대학의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합격을 합니다. 그럼 퇴교하고 네, 그 대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뭐 부럽기도 하고 뭐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지금 열려 있는 상태지만 하지만 전문 대학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일반 대학이 조금 불안해서 전문 대학을 하나 좀 더 써놓고 한번 해보겠다. 또는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전문 대학이 있기 때문에 써보겠다고 했을 때 전문 대학만 붙는다라면 그런데 만약에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정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안 가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안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 그 자체로 자격이 없어집니다. 등록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을 우리가 전화로 하게 되는데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 등록 안 할게요. 이래도 이건 합격이에요. 그럼 전화를 안 받으면 되겠죠? 전화를 안 받아도 합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이렇게 수시에 등록한 또는 한 분도 합격한 적이 없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목적을 한 대학들이고요. 네, 합격 여부는 모든 대학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합격은 해도 돼요. 근데 등록만 하지 않으면 추가 모집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추가 모집한다는 거는 뭐 선호도가 낮은 대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도 다 하고 있고요. 의과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도 충분히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합니다.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무려 거의 4달 가까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수능도 보고 수능 성적이 나오면 이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금요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다 끝나면 그때부터 등록을 해요. 돈을 직접 내는 게 아니고 문서 등록을 합니다. 나중에 최종 이제 등록하는 건 나중에 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 문서 등록을 해서 내가 이 대학에 등록할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걸 밝히면 됩니다. 그 전형이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지나고 나면 29일 월요일부터 이제 정시가 진행이 됩니다. 정시는 군을 3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군마다 한 장씩 원서를 쓰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수시는 기간이 길었지만 정시는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뭐가 많습니까? 실기가 많아요. 실기 시험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기간을 열어두면 실기 날짜가 중복이 되면 애들이 응시를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8일씩 공평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가군에 있는 대학은 8일, 나군에 있는 대학은 8일, 다군에 대학은 8일 동안 전형을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3장의 원서를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을 치르고 나면 2월 달에 전형에 대한 결과를 다 심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월 13일 날 등록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2월 20일부터는 이제 추가 모집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본다면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음,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전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전형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운동을 잘하는데 수영은 되게 잘하는데 농구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형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몇 등급이다 해서 무조건 어느 대학을 무조건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2.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의 일반고 기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또는 불합격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시죠? 어떤 친구는 건대, 경희대, 견대, 고려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한양대에 최초 합격을 했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광운대는 충원 합격을 했고 성신여대, 경희대는 네, 불합격을 했습니다. 성적은 비슷한데 이렇게 각각 다른 결과, 다른 대학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뭐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선호도가 높은 선호도가 낮은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다 서울 시내의 대학이지만 이렇게 등급이 비슷해도 전형의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전형의 특성이 달라요. 그 학교에서 보는 방법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교과냐 조갑이냐 차이점도 있고요. 교과도 네, 교과 성적만 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점이 있고 또 교과도 수능 취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다양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겁을 낼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잘하는 걸 잘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훨씬 더 선택지가 넓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교과 성적과 모의고 성적이 어떤 관계냐? 사실은 둘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포함해서 모든 전형을 지원하는 게 되게 수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너무나 좋다. 그러면 사실은 내신은 좋은데 수능 성적이 나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거나 수능 최저가 낮은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 뭔가를 좀 정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종합 전형도 조금 고려하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건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나는 수능은 되게 좋은데 교과 성적이 안 좋다. 또는 1학년 때 놀다가 갑자기 이제 늦게 철들어가지고 이제 막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수능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친구들은 교과나 종합전형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죠. 물론 넣을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저 대학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논술이나 수능 전형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분포와 상관없이 다 지원할 수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분포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성적은 좀 낮은데 수능이 되게 높았을 때 사실은 교과 전형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어느 대학에 따라서는 또는 종합 전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능 최저학력이 대단히 높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작년 입결해서 보면 네, 뜻밖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의대를 갈 수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4등급인데도 교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전형의 특성에 맞게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대학별 환산이 없습니다. 석차 연명부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그 대학마다 점수를 내봐서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정보예요. 뭐 이게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학생이 어느 대학을 넣었을 때 제일 유리한 애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유불리가 생깁니다. 우리 반에서 교과 성적이 제일 좋은 친구가 제일 좋은 학교를 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적은 어디서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받은 성적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 1등을 대학에서도 1등으로 볼 거냐? 그거는 모르죠. 그래서 대학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보완제를 쓰는 것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에서. 왜냐면 그거는 그 학교에서 보증을 하는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는 일부 학교에서는 알파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면접을 보거나 또는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전은 주는 교과 성적이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포함이 돼 있고요.
광운대 국민대는 그냥 교과 100입니다. 서강대는 출결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화여대는 면접을 보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 경북대, 광운대,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경희대, 국민대,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교과 전형 안에서도 전형 요소와 전형 요소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르다. 어느 학교는 전 과목, 어느 학교는 일부 과목, 어느 학교는 상위 10개, 심지어 올해는요, 등급이 아니라 진로선택 과목. 아까 진로선택 과목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죠? A, B, C. A, B, C만 있는 과목만 가지고 하는 학교도 올해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면접으로 뽑겠다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어느 한 학교는요, 이렇게 교과를 반영해요. 1등급도 점수를 300점 주지만 내가 3등급을 받았는데 90점이 넘었어요. 그럼 똑같이 1등급 점수를 줍니다. 수학은 2등급 점수가 국어, 영어, 사회, 과학보다 더 낮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가 대단히 좋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들은 과목이 좋은 학생들이 너무 성적표를 안 와서 내가 96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다. 만약 이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이 친구는 똑같이 1등급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등급 평균을 냈을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없지만 이 대학을 하면 다 만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과 전형이 내가 등급이 낮다 높다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요즘 흐름은요,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부산대, 경북대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과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를 한번 더 보겠다는 특징이 있는데 경희대와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했느냐, 추이는 어떤가, 뭐 어떻게 잘 배웠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반영한 폭을 좀 줄이고 작년까지는 생활기록부 전체를 반영했지만 올해는 창체를 뺀 나머지 과목을 가지고 학생의 교과 영역을 평가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것을 함께 정성적으로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대학의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희대처럼 이렇게 서류가 포함이 되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 교과 전형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 저울에 올라가면 딱 표시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게 교과 전형인데 당연히 제일 낮은 성적보다 합격생이 제일 낮은 성적보다 높은 애들은 다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경희대와 건국대처럼 서류를 반영하게 되면 어떤 가장 낮은 성적 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네, 서류 때문인 거죠. 필요한 과목을 듣지 않거나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경희대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옮겨온 건데요. 보시면 앞에 등급이지만 X 표시, 불합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하 5를 충족하지 못한 친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X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서류에 영향을 미쳐서 불합격한 사례도 재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과 성적만 좋고 내가 진로땡만 잔뜩 들어서 교과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라면 불편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건요.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12월 28일이었죠. 그때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한테 지역균형이라는 교과 전형을 모두 다 운영하세요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교과 전형을 추천 인원을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서 교과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전형에는 또 수능 체제를 적용하거나 적용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사분위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 아래 이제 똑같은 제한하는 거에 적용을 한다가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냐 아냐나 이 부분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서울이고요. 아래는 서울을 제한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희대지만 경희대가 회기동에 돼 있고요. 그다음 국제 캠퍼스도 있고 이걸 이렇게 분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 이렇게 한다. 지금 여기 보시는 빨간색 표시는 이전 년과 달라진 겁니다. 그걸 표시한 건데 사실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1학년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한 정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조금 더 급하시다면 4월 달 말에 이제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발표되는 그 전형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교과 성적은 단위학교에서 준 정보다. 그럼 그거에 대한 조금 보완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대학 입장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이 정도 맞춰야 우리 학교는 올 수 있습니다라는 걸 준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처럼 그다음에 서울시립대처럼 중앙대처럼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세계합을 7을 요구하는 학교들, 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처럼 높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2합, 5 정도로 교과 영역이 큰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고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성균관대가 유사한, 중앙대가 유사한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대는 탐원, 탐투에서 조금 더 약간 또 여지가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이 학교들은 우선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대단한 큰 의미가 된다는 부분이고 충족하지 못하면 내가 1.00이라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교과 성적 말고는 나는 수능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많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종합전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교과를 잘하면 됩니다. 거기에 수능을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무엇을 본다라는 건데 그럼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할 텐데요. 음, 종합전형은 한마디로 역량 기반의 전형 적합성이에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줘야 돼. 교과 전형은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1점 얼마 얼마 등급, 이것을 대학의 한전점산 점수 몇 점 이상, 우리는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까지 합격선 이런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1등급이라고 뽑거나 2등급이라고 불합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1등급이냐를 쳐다보게 되는 거고 어떤 2등급이냐를 쳐다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학생이 있습니다. 수학 1등급, 국어가 3등급, 평균 2등급이겠죠. 반대로 국어가 1등급, 수학이 3등급인 친구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이 둘의 차이가 있다고 봤을 때 수학과를 지원할 때는 어떤 친구가 유리할까요? 수학이 1등급인 친구가 유리하겠죠. 그러니 평균 2등급이라도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라는 걸 쳐다보게 되는 거고 또 그 1등급도 어떻습니까? 1학년 때 배운 것만 가지고 1등급을 가진 친구가 있고 어려운 과목까지 배워서 1등급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는 전형이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도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기록들에 대한 진위, 그러니까 참거짓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하기 위한 예전엔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장치로 면접고사라는 것을 시행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시립대, 한양대까지도 이제 학종에서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서울시내 학교들 가지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있는 학교, 면접이 없는 학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똑같은 학교 아닌데 어느 전형은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 어느 학교는 어느 전형은 면접이 없는 전형.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전형들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들은 이렇게 종합전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을 가능히 두겠죠. 네,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높은 학생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종합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높으냐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합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그분이 대동소이하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학교들은 건국대, 중앙대 이렇게 연구한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 예를 들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학업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 과 들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너는 우리 학교에, 우리 또는 우리 학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정해놓고 비율을 두고 그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전형에 적합하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이런 기준을 적합하게 나는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가상의 자료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가 수학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수학에 이런 성적이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정략적인 지표예요. 어떤 친구가 미적분이란 과목을 들었는데,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예전 거로 표현해서 단위수로 표현했는데, 석차 등급이 1등급이에요. 원점수가 100점입니다. 뭐 100점이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건가요? 100점이면 그 학생이 소속한 학교에서 보는 모든 시험을 통과해요. 한 거죠. 지필고사도 수행평가도 모두 만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세분화 특기사항의 설명이 A 또는 B처럼 되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라는 거죠. A처럼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 100점인데 어느 수준일까요? 라는 거죠. 높지는 않은가 보다. 그냥 학교 시험만 잘 본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아, 대단히 탁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정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A로 적혀 있는 학생이라면 A로 적혀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종합전형을 쓰긴 불편해요. 교과전형을 쓰는 게 맞죠. B라고 적혀 있는 학생이라면 원점수가 좀 부족해도 종합전형을 쓰는 것이 적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1학년 학생들의 생활인격과 하얗죠. 아직은 아무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학교 생활했던 모습들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평가도 하고도 하지만 관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수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 등급을 볼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교과 성적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몇 등급, 여기는 3.2등급이 평균 등급이었네. 내가 지금 3.5니까 쓸 수 있어. 이런 판단을 교과와 좀 달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거는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지난 겨울에 세미나 했던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보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학교 유형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지원하고 합격하는 분포가 서로 다릅니다. 보시면 일반고는 2등급 중반을 전후로, 자사고는 3등급 중반을 전후로, 특목고는 4등급 중반을 전후로 합격생이 분포되는 게 눈에 보이십니다. 인문계열이죠. 자연계열도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의 비율은 너무나 크죠. 5등급 후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고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2등급 중반 전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고등학교 유형을 평균 낸 등급을 가지고 내가 가능하구나라고 적부를 생각하게 된다면 불편할 수 있어요. 대학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각각 학과마다의 성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속한 학교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에 따라서 교과를 가늠하는, 그렇죠? 물론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참고 수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경쟁자와의 비교 우위를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정말 좋은 학생들이 100명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20명만 선발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100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20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입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다른 학생들 이전 연도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 맹목적으로 평균 등급을 놓고 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성평가, 정량평가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량평가는 아까 제가 저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뭔가요? 저울에 올라갔더니 몇 킬로. 그냥 정량평가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성평가는요. 왜 그런 데 따라 다른 거죠? 화면엔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제 키가 어떤지, 얼마나 뚱뚱한지. 근데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크냐 작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성적인 거죠. 네. 뭐 80kg 넘는 뚱뚱한가요?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만약 운동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운동도 종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라는 건 정량평가랑 달리 그냥 버튼을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 이외에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 간, 학년 간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우시죠?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정성평가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에서 과목 선택과 학습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성이라는 공동체형이라는 요소는 있지만 그 요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충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급 회장, 정교회장을 했다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수행평가를 하는데 또는 조별학습을 하는데 이미 충분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보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는 편인데요. 과목 선택과 학습 방식이에요. 필요한 과목을 들었습니까를 출발하는 것이고 선택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선택한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떤 형태로 공부했습니까? 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예요. 학교 생활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 수업 듣는 거 29시간. 창의적 체험하는 거 3시간. 이게 전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교한 32시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교과목은 이쪽에서, 그다음에 활동은 이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을 다 합쳐서 보게 되는 것이 요즘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과목 선택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일부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화면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를 하였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출발점 뭐죠? 과목 선택이에요. 수학과면 수학 과목을 들었는지, 화공과면 화학과 물리를 들었는지, 간호학과라면 생명과학을 들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출발하게 되는데 앞서서 그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다시 앞에 화면을 가볼까요? 과목 선택할 때 유의할 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커리큘럼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학과 명칭만 보고 그 대학은 이걸 배운다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자연 계열은 수학과학을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인문 계열은 꼭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네, 들으면 좋아요. 하지만 인문계열은 과목을 듣는 거는 기본이고 그것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뭐 베트남어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베트남어를 배우면 될까요? 사실은 베트남어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충남 외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영동구에서 하는 온라인 과정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위 학교에서 베트남어를 배우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뭘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베트남어는 크게 보면 인문 계열입니다. 그러니 국어를 배우는 게 좋겠죠? 영어를 배우는 게 좋겠죠? 인문 계열이니까 사회를 배우는 게 좋겠죠? 인문계열인데 수학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영수 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과목이 아니라 그 네 개의 영역을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베트남어라는 다른 나라 말이니까 말, 국어와 영어, 그쵸? 그다음에 제2외국어. 다른 나라니까 사회 중에서도 세계사, 세계지리 뭐 이런 걸 조금 더 또는 사회문화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좀 더 하거나 어학적인 개념 뭐 이렇게 감각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태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할 게 뭡니까? 네, 어학을 배울 수 있는 준비, 다른 나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같은 거 어떻습니까? 문해력이 기본이죠.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왜?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안을 찾는 것들이 계속해서 인문학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연계는 수학과학을 하는 게 이유가 뭐죠? 수학을 안 하면 공부를 못 해요. 미적분을 못하면 대학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공대를 갔는데 물리를 안 배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과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선택에 했던 것은 조금 넓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학습 방식.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서는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는 당연히 당연한 거죠. 잘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네. 일부 과목만 잘하지 않고 골고루 잘했습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까? 유지했습니까? 이걸 보는 건데, 그거 이외에 뭘 보는 겁니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1등급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1등급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시간에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용어로 본다면 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많이 누리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보는 게 바로 학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학의 평가 방식으로 본다면 이 학습 방식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의 세트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보죠. 우선 원점수 등급 성취도 이런 걸 봅니다. 어,
96점인데 2등급이고요. 97점인데 1등급이에요. 그럼 1등급은 좋고 2등급은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둘 다 좋은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가 얼마인지 수강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로 공부하는지 이거는 정의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얘가 이해하고 있는지 수행평가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수업 참여도는 수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얘가 공부를 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크게 변별력이 일어난 지점이 바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수업을 듣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거나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보고 계실 텐데 단순히 아 이건 이렇구나라고 끄떡끄떡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궁금한 게 생겨. 왜 저건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떡하죠? 찾아보시겠죠. 네. 아니,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동일하게 듣는데 모든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어떤 친구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더 찾아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그걸 암기로 끝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수준 차이가 생기죠. 호기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기심 생겼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갈리겠죠?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확인해야죠. 해결해야죠. 호기심 생겼는데 아 궁금한데 나는 안 할래가 있고 궁금하니까 해볼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매체가 필요한 거죠. 뭘로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독서예요.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책을 읽는 것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면 그 학생이 뭐가 보이나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얘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보일 거고 수준이 보일 겁니다. 아니 이런 책을 다 읽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그 낮은 책을 읽게 되면 왜 굳이 이런 걸 읽지? 이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구글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학교에서 다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이렇게 체계를 맺어놔서 학교 공동 아이디를 통해서 온갖 논문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체가 중요하죠. 그러면 매체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해결했냐 해결 안 했냐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해결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근데 해결 안 했습니다는 뭐죠?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2학년인데 생명과학 1 수준에서 뭔가를 파악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 2의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내가 내년에 꼭 생명과학 2를 들어야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3학년이 올라가서 생명과학 2를 배우고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그걸 해결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결하지 못했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해결했다는 뭐 어떻습니까? 이제 끝이 아니죠. 해결하면 해결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꿔야죠.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꾼다는 건 뭐 표현이 어려운 것뿐이지 실제로 뭐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실험해 보면 돼요. 네,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랑 토론해 보면 되죠. 친구들이랑 보고서를 한번 써보면 됩니다. 친구들한테 필요한 내용이라면 내가 캠페인을 해봐도 되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벽에 붙여보기도 하고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뭐 주간 뭐 이런 것처럼 뭐 월간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고 또는 내가 조금 이건 꼭 얘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그런 멘토 멘티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배운 것이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한 100점에서 이렇게까지 옮겨지는 학생들의 내용들은 평가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학습 방식은 대학마다 보는 눈이 좀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지원자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지원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대학마다 운영하고 있는 네, 입학처 입학본부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학교는 이렇게 평가하는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에 따른 평가의 결의 차이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광적 합성을 보는 라인의 그 밀도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학사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느 학교처럼 다전공 제도를 운영합니다. 들어갔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러면 국문학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인문 쪽으로 들어가겠지만 전자공학도 할 수 있고 기계공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들어갈 때 대학에서 뭘 평가할까요? 국문학을 공부를 잘할지 볼까요? 아니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들어오면 우리 학교 학사제도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 그 지점에서는 사실은 학업 역량을 좀 넓게 보게 되는 것이고 지성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전공적 합성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다 잘할 수 없는 그룹이 된다면 이제 보는 관점들이 변별력에서 차이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 음, 기본적인 걸 잘해야 됩니다. 뭔가 시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것보다는 그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탄탄한 기본기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충족하는 것이 유의미한 학교들이 많다. 특히나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학업부서입니다. 4합7이에요. 4합7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4합 7이면 4개를 합쳤는데 7이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되게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다. 그리고 면접까지 없어졌다. 그럼 이전의 특성 같은 경우를 조금 선배들의 입결을 통해서 조금 참고하시면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전형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남아있는 건 논술입니다. 논술은 간단해요. 네, 잘 쓸 수 있는 논술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술은요, 보조장치로 수능 체제를 다른 전형에서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논술을 잘 쓰면 됩니다라는 건데요. 논술 전형은 올해 고3을 기준으로 4개 대학이 늘어나고 1개 대학이 폐지됐습니다. 그중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 상명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두 학교가 논술 전형을 운영하다가 폐지를 했지만 다시 논술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도 큰 편이죠. 네.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대, 수원대, 한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영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네, 논술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논술은 유형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논술은 크게 인문과 자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문은 그냥 인문 논술이에요. 제시문에 도표나 그래프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현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하는 것을 글로 쓰게 됩니다. 요구사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인문 자연 공통으로 지금 약수련 논술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상명대, 가천대, 삼육대 이런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경대는 이제 폐지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 학교들은 국어와 수학을 보는데 인문계열은 국어를 조금 더 많이, 자연계열은 수학을 조금 더 많이 그런 형태의 고등학교에서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서술형 시험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능으로 본다면 4점짜리 난도는 아니고 2, 3점짜리 난도의 정도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논술보다는 약간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논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은요, 자연계열 논술은 그냥 대놓고 수학 논술이에요. 물론 일부 학교에서 약수련 논술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과학통합 논술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학교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될 때쯤은 그냥 수학이 논술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살짝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그냥 자연계열 수학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수학이 아닌 과학을 보는 학교가 있긴 해요. 근데 학교라고 보기는 그렇고 모집단이에요. 경희대 의대, 연대 의대, 마주대 의대 이렇게 의대에서는 아직은 과학 논술을 보고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수학 논술이다.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논술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걸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으면 3합 하나 정도가 있고요. 이번에 신설한 학교는 5합 하나 하겠다는 학교도 있는데 아직은 요강 발표 안 됐으니까 뭐 예단하기 좀 어렵고요. 가장 높은 학교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고대입니다. 고대 경영학과가 인문 쪽에서는 제일 탑이에요. 4합5입니다. 의대와 같은 수준의 최저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 수원대처럼 최저학력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연세대, 한양대처럼 이렇게 또 최저학력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높은 학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의대는 대부분이 4합 또는 3합도 4나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저를 우선적으로 맞추는 걸 연습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을 쓴다는 얘기는 교과나 종합으로 지금 이 대학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쓰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 정시까지 길게 생각하는 전형을 생각한다라면 1단계는 수능 최저 맞추기, 2단계는 정시에 그 대학 가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 최저가 높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했는데 떨어졌을 때 사실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높은 성적 가지고도. 그러니 그런 걸 좀 암대하시고 하면 좋겠고요.
다만 1학년 때는 논술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강조하고 싶어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세요라는 거죠.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요약하고 분석하고 내 식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내가 이해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논술을 유형은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걸 이해해서 주어진 요구를 충족하게 글을 써주세요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화면은 하얀색이 많죠. 이게 왜 하얀색입니까를 말해보세요.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이거는 뭐 색상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심리학을 기준으로 사회 사람들이 하는 경향성인 사회학을 기준으로 이게 왜 하얀색인지 설명해달라. 이런 식의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그 제시문을 이해하는 게 우선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문 논술은 나중에 하기 위해서라도 뭐합니까? 당연히 수업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논술은요. 수학을 탄탄히 하시면 돼요. 자연논술은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학이 안 된다라면 논술하기도 좀 어렵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건 증명도 좀 해보고 유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웠는지를 좀 점검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3학년 가서도 수리논술은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인문논술은 3학년 에 잠깐 뭐해서 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쌓인 내공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전형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수능 전형은 간단해요. 수능을 잘 보면 됩니다. 뭐 방법이 없죠. 수능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만 수능을 점수를 반영하는데 석차 개념이에요. 그리고 대학들은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학교마다 달라요. 또 학교 안에서도 계열마다 모집 단위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잘 보면 좋겠지만 그 학교에서 요구한 걸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대학입니다. 경희대학교죠. 인문 계열은 수학을 원하는 사회 계열이 있고요. 국어 성적을 좋아하는 인문 계열이 있습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과 탐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성적이라도 1313이라면 인문계가 유리한 거고요. 3131이라면 자연계가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 수능 성적을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좋게 되는 거고 상위권 선호도 높은 학교는 4경영을 다 반영하지만 조금 선호도가 달라지면서 세 개 영역, 두 개 영역 또는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공부를 탄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요.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이 메인이에요. 수능을 100%한 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요소들, 교과 면접을 운영한 학교들도 있고요. 특히나 재작년 서울대, 작년 고려대 해가지고 교과 성적이 들어가고 있고 정량 정성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학년 학생들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은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제는 우리는 정시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평가에 도입한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보완제로 서류평가를 지금 넣고 있는 대학이 조금씩 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고 입장에 본다라면 이 서류평가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수능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잘 고려하시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1학년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수능의 시험범위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빨간색은 공통 범위에 해당이 되고 파란색은 선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과목들을 보면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 대부분 80% 이상이 차지해요. 일부 한두 개 빼놓고 모두 다 3학년 이전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을 토대로 2학년 기본기가 닦이지 않으면 수능 시험 과목에 대한 학습량이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클 수 있는 겁니다. 2학년 때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3학년 가서 2중고, 3중고로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학년 때 기본적인 학습을 2학년 겨울방학 마칠 때까지 잘 해두면 3학년 준비가 또 수능 준비가 대단히 수월해진다라는 부분이고 과목을 학습하면서 탐구는 17개 중에 2개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사탐은 9개, 과탐은 8개입니다. 그러니 17개 중에 골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과목을 들어보고 내가 가장 필요한 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들은 모의고사 봅니다. 지난번 3월 28일에 봤는데요. 앞으로 네, 서울은 2번 남았고 서울 이외 지역은 3번이 남았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보는데 이건 서울 기준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것을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보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모의고사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느냐? 특정 단원이나 나에 대한 약점을 조금 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요. 시험 보는 날은 뭘 할까요?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시험 시간을 집중하는 방법, 네, 예를 들어 뭐 흔히 얘기하는 멘탈이 나갔을 때 응대하는 방법, 시험 문제를 푸는 순서 뭐 이런 것들이죠. 나는 선택 먼저 푸냐, 공통 먼저 푸냐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내가 약속했던 걸 시험 보는 당시에 다 적용해서 만족스럽게 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뭘 해야 될까요? 틀린 문제를 살펴보셔야 돼요. 수능 점수를 올리는 거는 뭐 비법은 없습니다. 틀린 문제를 맞으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틀렸는지를 좀 쳐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나는 왜 틀렸는지, 아는데 틀린 것인지 모르는 틀린 것인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틀렸다면 이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학습량이 적은 거고요. 아는데 틀린 건 어떻습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오더 노트, 개념 전형 노트를 좀 활용하면서 그 약점을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떨까요? 네, 어느 영역에 어느 패턴, 어느 유형이 내가 블랭크인지를 좀 보시면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수능 때만 잘 보면 되겠죠. 그 연습을 몇 년 동안, 2년 반 동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일반고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로 갈 수 있는 전형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의 차이가 좀 갭이 좀 큰 편입니다. 수능이 조금 더 안 나오는 편이죠.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것도 있지만 졸업생들이 들어오면서 석차를 밀려내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으로 조금 더 과도하게 상향을 지르는 건 이제 종합 전형으로 하는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선 1차적인 수능의 준비법은 뭐냐? 평소에 리허설 같은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은 이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건 먼저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서 요구하는 최저 충족을 못한다면 나는 사실은 어렵다, 합격하기 어렵다. 나는 잘 만들어 놓은 교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드는 겁니다. 반대로 부족한 교과를 수능 최저로 충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게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정시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까지 성적을 올려보자. 이게 두 번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본은 그거예요. 사실은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 선생님과 상의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행하는 것들이 모두 다 나의 전용 요소고 나의 역량을, 나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수업 시간에 수능도 준비하고 수업 시간에 면접도 준비하고 수능 시간 논술도 준비하는 겁니다. 교과만 하고 종합만 준비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강조드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먼저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위주로 생각하자. 세 번째는 선택적 지각입니다. 특히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내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것대로 세상을 쳐다보고 자꾸 그것과 관련된 걸 생각해보고 뭔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고 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면 결과가 변합니다. 그러니 이제 고등학교 새로운 장이 열렸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시간이 있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변하면 되죠. 변하는 건 간단하죠. 어제랑 다른 오늘만 살면 돼요. 어제 90점이어서 오늘 95점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만족도입니다. 내가 어제 이만큼 계획했는데 실천했어요. 오늘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하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고등학교의 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그런 과정의 결과물로 대학을 가는 것이지 대학을 가게 해서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학교 생활을 내 스스로 잘 꾸려나가는 연습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부족하면 다시 실천하고 이 계획을 반복하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참고할 자료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원 진로진학 정보센터입니다. 여기 가면 교사들의 자료를 로그인하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가란 사이트입니다. 여기 회원을 가입하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가보면 1600-1615인데 무료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형에 대한 안내 사이트가 있고요. 또는 이 안내 사이트가 없는 학교들은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잘 못하면 누구랑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이랑 교과선생님을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얘기를 토대로 준비 잘 하시고 재밌고 즐거운 학교 생활 3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그냥 약 1시간 반 정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등학교 생활과 이제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오늘 강의 들은 패널 가부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궁금한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나 아니면 직접 화면을 켜고 마이크를 켜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조금 시스템 이해 못해서 잠깐 텀이 생겼는데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강의 내용이나 또는 강의 내용 이외에 고등학교 생활에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네, 잘 아까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정해지면 학교의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들 통해서 네,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이 긴 시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안내드렸죠? 8월 달이 되면 기본 사항이 나오고 선배들은 6월 달이 되면 네, 시행 계획이 나오고 또 3학년 선배들은 5월 달이면 4월 달이면 시행 계획이 나오고 5월 달이면 요강이 나옵니다. 그때 선배들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는 또 준비할 거니까 아직은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그리고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했는데요.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이제 아동 패널 관련된 내용 간단히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동 패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실 텐데 조금만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미라 박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어, 올해 여름방학 즈음에 정책 제안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교육, 인구, 국제, 환경, 기술 혁신 등의 분야를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방식은 위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 정책을 자유양식, 뭐 사면 글 방식으로 주셔도 좋고요. 포스터나 영상 등으로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참가 시 참가 증명서 발급 예정이고 수상 시에는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 그리고 매년 진행하는 한국 아동 패널 학술 대회 시에 발표나 전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월 공모 시작 전 다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할 텐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